일본은 이제 끝났습니다. 2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 최고의 여행 유튜버 장웨이의 선언이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연간 9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으로 넘쳐나던 오사카와 도쿄의 거리가 하루아침에 텅 비었습니다. 5년간 일본 여행 콘텐츠로 승승장구하던 장웨이에게 중국 정부의 여행 금지령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한국 여행은 적극 장려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같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나라인데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생긴 걸까요? 장웨이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50년 전 두 나라가 선택한 전혀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직접 목격하게 되죠. 중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과 일본의 진짜 차이, 그 충격적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입니다. 상하이에서 태어나 지금은 중국 전역을 대표하는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 채널 구독자는 200만 명이 넘고 주로 일본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2019년부터 거의 매달 일본을 방문했어요. 도쿄의 숨은 맛집, 오사카의 쇼핑 명소, 교토의 전통 여관까지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장소를 소개했죠. 제 영상 하나가 올라가면 그 가게는 다음 주부터 중국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일본 현지 상인들이 제게 감사 인사를 할 정도였어요. 수익도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평균 4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8천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광고 수익에 협찬까지 더해지면 더 많았죠. 5년 동안 쌓아온 일본 여행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제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14일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중국 정부가 갑자기 일본 여행 경고령을 발표한 겁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왔고 모든 여행사는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했어요. 이미 예약한 여행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조치라고 생각했어요. 곧 풀리겠지, 한 달 정도면 정상화되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정부는 매우 단호했어요. 일본 총리의 발언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외교부 대변인은 연일 강경한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오사카로 날아갔어요.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간사이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중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렸을 텐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공항 면세점 직원들이 무료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톤보리 거리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5년 전 제가 처음 이곳을 소개했을 때만 해도 중국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산했습니다. 유명한 타코야키 가게 앞에 줄이 없었어요. 제가 단골로 소개했던 드럭스토어는 직원이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야마다 씨를 만났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습니다. 매출이 70% 감소했다고요. 중국 관광객이 사라지니 가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5년 전만 해도 일본 관광객만으로 충분했는데 이제는 중국인 없이 장사가 안 된다며 씁쓸해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SNS를 확인했어요. 제 채널 댓글창이 난리였습니다. 구독자들이 일본 콘텐츠를 더 이상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일본을 옹호하는 것 같다는 비판도 있었죠. 협찬 업체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일본 관련 콘텐츠는 자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정부는 한국 여행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체 관광을 허가했으며 심지어 여행사들에게 한국 상품 판매를 독려했습니다. 일본은 막고 한국은 여는 완전히 대조적인 정책이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둘 다 전자제품을 만들고 둘 다 발전된 나라인데 말이에요. 5년 동안 일본만 취재했던 제게 이 질문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독자 수는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지 못하니 당연한 결과였죠. 200만 구독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곳이 있었어요.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끊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5년 동안 일본만 다뤘던 제가 갑자기 한국으로 방향을 트는 건 위험한 도박이었죠. 구독자들이 좋아할지, 콘텐츠가 먹힐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본 콘텐츠는 이제 불가능했으니까요.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했어요. 젊은 커플, 가족 단위 여행객, 대학생 그룹까지 다양했죠. 예전에 일본행 게이트에서 보던 풍경과 똑같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30대 여성이 앉았어요. 그녀는 친구와 통화하며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 이름들이 계속 나왔어요. 설화수, 후, 라네즈 같은 브랜드들이요. 그녀는 명동에서 꼭 사야 할 제품 리스트를 읊고 있었습니다. 앞좌석에는 40대 남성이 아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들고 있는 건 삼성 갤럭시 최신 폴더블 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죠. 그 비싼 폰을 왜 샀느냐고요.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중국 브랜드보다 성능이 좋고 디자인이 세련되다고요. 무엇보다 새로운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비행기 안 곳곳에서 들리는 대화가 모두 한국 제품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LG 올레드 TV를 샀다고 자랑했고, 다른 누군가는 현대차 전기차가 테슬라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말했어요. 흥미로웠던 건 그들이 일본 제품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5년 전만 해도 중국인들은 일본 제품을 최고로 쳤습니다. 전자밥솥, 화장품, 전자제품까지 일본 것이 최고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옆자리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냐고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본 화장품도 좋지만 한국 제품이 더 트렌디하다고요. 새로운 제품이 빠르게 나오고 K-드라마 스타들이 쓰는 브랜드라 신뢰가 간다고 했습니다. 앞자리 아버지에게도 물었어요. 왜 삼성폰을 아들에게 사줬냐고요? 그는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본 전자제품은 여전히 품질이 좋지만 너무 보수적이라고요. 같은 디자인이 몇 년째 이어지고 새로운 기능 추가가 느리다고 했어요. 반면 삼성은 6개월마다 새로운 모델을 내놓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품질 때문이 아니었어요. 속도, 트렌드, 혁신 같은 키워드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이 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한국어와 중국어 안내방송이 동시에 들렸습니다. 공항 곳곳에 중국어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중국 을량카드 사용 가능 표시가 보였어요. 중국 관광객을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명확했습니다. 공항 면세점을 지나가는데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화장품 매장, 전자제품 매장, 명품관 할 것 없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도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완전히 준비된 느낌이었죠.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열차 안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휴대폰으로 명동 지도를 확인하고 쇼핑 리스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대에 차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명동까지는 걸어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채널에 올릴 첫 한국 콘텐츠였죠. 명동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간판마다 중국어가 크게 써 있었고 노점상들은 중국어로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 화장품 가게마다 중국 관광객들이 바구니 가득 제품을 담고 있었어요. 5년 전 제가 봤던 오사카 도톤보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활기찼어요. 오사카보다 더 많은 중국인이 있었고 더 많은 쇼핑백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곳이 바로 지금 중국 관광객들의 새로운 성지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200만 구독자들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계속 촬영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담기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5년 동안 일본만 찍던 제게 서울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죠.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거대한 삼성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었어요. 3층 건물 전체가 삼성 제품 전시장이었습니다. 1층에는 최신 갤럭시 폰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2층은 TV와 가전제품, 3층은 VR 체험존이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가 봤어요. 1층에서 폴더블 폰을 만져보는데 직원이 중국어로 다가왔습니다. 유창한 베이징 억양이었어요. 그녀는 제품 설명을 자세히 해줬습니다. 이 폰이 6개월 전 모델보다 어떻게 개선됐는지, 새로운 AI 기능이 무엇인지 말이죠. 흥미로웠던 건 옆에 전시된 구형 모델들이었어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모델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계속 진화하고 있었어요. 매년 새로운 시도를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폴더블, 플립, 슬라이드 방식까지 다양한 형태를 실험하고 있었죠. 2층으로 올라가니 LG 올레드 TV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화면이 정말 얇았습니다. 벽에 그림처럼 붙어있는 TV를 보며 중국 관광객들이 감탄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꼭 이걸 사자고요. 일본 TV보다 화질이 더 선명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직원에게 물었어요. 일본 TV와 뭐가 다르냐고요. 직원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LG 올레드는 자체 발광 방식이라 명암비가 완벽하다고요. 일본 브랜드들도 좋지만 대부분 LG 패널을 쓴다고 말했어요. 결국 핵심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매장을 나와 길 건너편을 봤어요. 소니 스토어가 있었습니다. 삼성 매장의 10분의 1 크기였어요. 들어가 보니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직원 2명이 무료하게 서 있었고 전시된 제품도 많지 않았어요. 소니 카메라와 헤드폰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품질은 여전히 훌륭했어요. 만져보니 마감이 정교했고 디자인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제가 소개했던 제품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직원에게 신제품이 언제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애매하게 웃으며 내년쯤이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삼성 직원은 3개월 후 나올 신제품 일정까지 정확히 알려줬었죠. 명동 거리를 더 걸어 내려갔어요. 화장품 가게마다 중국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설화수후, 라네즈, 이니스프리 같은 한국 브랜드들이었어요. 매장 직원들은 모두 중국어를 했고 중국 결제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어요. 20대 여성 고객이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제품이 일본 시세이도와 어떻게 다르냐고요. 점원은 자신있게 설명했어요. 한국 화장품은 트렌드 반영이 빠르다고요. K뷰티는 6개월마다 새로운 성분과 제형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전자제품이든 화장품이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속도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 제품을 빨리 내놓고 트렌드를 빨리 반영하고 소비자 요구에 빨리 대응했어요. 반면 일본 제품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품질은 좋았지만 변화가 느렸어요. 같은 디자인, 같은 기능이 오래 유지됐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출시가 늦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명동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삼성과 LG의 거대한 전광판이 빛났어요. 그 옆으로 작은 손이 간판이 보였습니다. 크기부터 달랐어요. 존재감 자체가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한 카페에 앉아 오늘 촬영한 영상을 정리했어요. 삼성 매장의 인파, LG TV 앞에 감탄, 한산한 손이 스토어가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장면들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같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나라들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기술력은 일본이 먼저 앞섰었는데 언제부터 한국이 앞서게 된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소비자들은 왜 한국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도 말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산업 발전사, 일본 경제 침체, 두 나라의 차이점 같은 키워드들을 입력했어요.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년 전 한국과 일본이 선택한 서로 다른 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동의 한 카페에서 김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중국 관광객 전문 가이드였어요. 제가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 관광 산업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김민수 씨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04년 처음 가이드 일을 시작했을 때 중국 관광객들은 일본만 찾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저 경유지 정도였죠. 2박 3일 일본 여행 중에 하루만 한국에 들르는 상품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때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산 건 별로 없었답니다. 김치나 인삼 같은 전통 상품 정도였어요. 전자제품은 당연히 일본 것을 샀고 화장품도 일본 브랜드를 선호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싸구려 이미지가 강했다고 해요. 김민수 씨는 2000년대 초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명동거리에 삼성 매장이 있긴 했지만 중국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일본 아키하바라에서 산 손이 제품을 자랑하며 들고 다녔죠. 한국은 그저 저렴한 쇼핑 장소 정도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2010년 전후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면서였어요. 처음엔 중국인들도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한국 제품이 아이폰을 따라잡을 수 있겠냐며 의심했죠. 하지만 갤럭시 S3가 출시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김민수 씨는 그때를 전환점으로 기억했습니다. 갤럭시 S3는 큰 화면과 빠른 속도로 중국 시장을 사로잡았어요. 무엇보다 6개월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속도감이었죠. 일본 제품처럼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화장품도 비슷한 시기에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2012년 전후 한류 드라마가 중국을 강타했어요. 전지현, 송혜교 같은 스타들이 쓰는 화장품에 중국 여성들이 열광했습니다. 비비크림, 쿠션 팩트 같은 한국식 제품이 혁신적이라고 평가받았죠. 김민수 씨는 2015년쯤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메인 목적지로 삼기 시작했답니다. 일본은 서브가 됐죠. 쇼핑 리스트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삼성폰, LG가전, 한국 화장품이 1순위가 됐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일본 제품은 왜 밀려났냐고요? 김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2000년대 초반 소니와 파나소닉은 여전히 강했지만 같은 제품을 너무 오래 팔았답니다. 예를 들어 소니 워크맨은 10년 동안 비슷한 디자인이었어요. 기능 개선도 미미했죠. 반면 삼성과 LG는 매년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소비자들은 변화를 원했고 한국 기업들이 그 욕구를 채워줬다고
김민수 씨는 설명했어요. 또 다른 차이도 있었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연구했어요. 중국인이 좋아하는 색상, 디자인, 기능을 반영했습니다. 삼성은 중국 시장만을 위한 모델도 만들었죠. 반면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 제품만 팔았어요. 김민수 씨는 가이드 경력 20년 동안 중국 관광객의 변화를 지켜봤답니다. 2000년대 초반엔 일본 제품만 찾았고 2010년대엔 한국 제품으로 옮겼으며 2020년대인 지금은 한국이 완전히 주류가 됐다고 해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왜 대응하지 않았냐고요. 김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응이 느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신제품을 내놓으면 일본은 1년 뒤에야 따라왔죠. 그 1년 사이 시장은 이미 바뀌어 있었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김민수 씨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출시하고 시장 반응을 보며 개선했다고요. 일본 기업들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고 그 사이 기회를 놓쳤다고 말이에요. 저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도의 차이였어요. 한국은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배웠습니다. 일본은 신중하게 준비했지만 결국 늦었죠. 이 차이가 20년 동안 누적되며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였어요. 카페를 나서며 김민수 씨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 차이의 뿌리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고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어요. 저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김민수 씨와 헤어진 후 저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삼성 딜라이트라는 체험관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한국 기술의 현재를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50년 전 이야기의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려 5분쯤 걸었어요. 코엑스 맞은편에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삼성 딜라이트였어요. 입구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절반 이상이 중국 관광객이었어요. 1층에 들어서자 미래 도시 모형이 눈에 들어왔어요. 초고층 빌딩, 자율주행차, 드론 배송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기기가 연결되어 있었죠.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모든 가전을 제어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체험존으로 이동했습니다. 폴더블 폰을 직접 만져볼 수 있었어요. 펼치고 접는 동작이 부드러웠습니다. 옆에 있던 중국 청년이 감탄하며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화면을 펼치면 태블릿이 되고 접으면 휴대폰이 되는 모습이 신기한 듯 했습니다. 2층은 가전제품 전시장이었어요. 냉장고가 음식 유통기한을 알려주고 세탁기가 옷감을 인식해 자동으로 세탁 코스를 설정했습니다. TV는 벽에 붙어 그림처럼 보였어요. 두께가 종이만큼 얇았습니다. 제 눈길을 끈 건 제품 출시 연표였어요. 벽 한쪽에 삼성 제품의 역사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나온 스마트폰 모델만 해도 20개가 넘었어요. 평균 2개월에 한 번씩 새 제품이 나온 셈이었죠. 직원에게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신제품을 내놓냐고요.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어요. 이름표에는 박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삼성의 철학은 빠른 시도와 개선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제품을 2년 뒤에 내놓는 것보다 80% 완성도의 제품을 지금 내놓고 시장 반응을 보며 개선하는 게 낫다는 거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건 중국 기업들의 전략이기도 했거든요. 샤오미나 화웨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빠르게 출시하고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거죠. 일본 기업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박준혁 씨는 계속 설명했어요. 2019년 갤럭시 폴드 1세대가 출시됐을 때 화면 내구성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리뷰어들이 화면 결함을 지적했죠. 일본 기업이었다면 제품을 회수하고 2년간 재개발했을 거라고 박준혁 씨는 말했어요. 하지만 삼성은 달랐답니다. 즉시 문제를 인정하고
6개월 만에 개선된 모델을 출시했어요. 그리고 1년 뒤 폴드 2세대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빠르게 개선한 결과였죠.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속도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고요. 박준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직 문화라고 답했어요. 삼성은 실패를 용납한다고 합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건 괜찮지만 시도조차 안 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회의 방식도 다르답니다. 일본 기업은 모든 부서가 동의할 때까지 회의를 반복하지만 삼성은 빠른 결정을 중시한다고 해요. 70% 확신이 서면 실행하고 나머지 30%는 실행하며 세운다는 원칙이라고 박준혁 씨는 설명했습니다. 3층 VR 체험존으로 올라갔어요. 미래 공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로봇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제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한 제품의 생산부터 출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박준혁 씨가 다시 다가왔어요. 제가 중국 유튜버라는 걸 알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삼성의 빠른 속도는 사실 50년 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요. 1970년대 한국 정부가 내린 하나의 결정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박준혁 씨는 전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73년 한국은 전국 전압을 100B에서 220V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30년에 걸친 대공사였죠. 모든 전선을 교체하고 모든 가전제품을 바꿔야 했습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반발했답니다. 엄청난 비용과 불편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부는 밀어붙였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년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환을 완료했죠. 박준혁 씨는 이것이 한국 기업 DNA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불편해도 변화를 선택하는 문화, 완벽하지 않아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그때 형성됐다고 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압 전환이라는 기술적 선택이 국가 전체의 사고방식을 바꿔놓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 삼성의 빠른 혁신으로 이어졌다는 거였죠. 딜라이트를 나서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전 한국의 선택과 오늘날 삼성의 성공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그때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경제학과 이승호 교수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한국 산업사를 전공한 학자로 박준혁 씨가 추천해준 분이었습니다. 전압 전환과 산업 발전의 관계를 연구한 유일한 학자라고 했어요. 교수 연구실은 조용했습니다. 벽 한쪽에 1970년대 한국 산업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이승호 교수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권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교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3년은 한국 산업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라고 했어요. 그해 정부는 전국 전압을 220V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모험이었죠. 100V 시스템은 일본에서 도입한 것이었어요. 해방 이후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대부분 일본 방식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전력 손실이 컸고 고출력 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웠죠. 정부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답니다. 전환 찬성파는 미래의 에너지 효율을 강조했어요. 220V는 전력 손실이 적고 산업용 기계 사용에 유리했습니다. 반대파는 비용과 불편함을 걱정했죠. 전국의 모든 전선과 가전제품을 바꿔야 했으니까요. 이승호 교수는 당시 추정 비용을 말해줬어요. 약 5조 원이었답니다. 1970년대 기준으로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었죠. 게다가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에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했어요. 국민 반발도 심했답니다. 멀쩡한 가전제품을 버리고
새로 사야 한다는 불만이 컸어요. 공사 기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반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득했어요. 지금의 불편함이 미래의 경쟁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30년 후를 보고 결정하자고 했죠. 1973년부터 전환이 시작됐어요. 서울 강남 신도시부터 220볼트를 적용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모두 220볼트 규격으로 지었어요. 기존 지역은 천천히 교체해 나갔습니다. 이승호 교수는 이 과정이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어요. 국민들이 변화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불편해도 미래를 위해 참을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정부도 큰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승호 교수는 자료를 꺼냈어요. 일본 전력청 내부 보고서 번역본이었습니다. 일본도 1973년 같은 고민을 했답니다. 전압 전환을 검토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유지하기로 한 거죠. 이유는 명확했어요. 비용과 국민 불편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계산했어요. 전환 비용, 국민 불만, 정치적 리스크를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도 충분히 작동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승호 교수는 이것이 결정적 분기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불편을 선택했고 일본은 안정을 택했어요. 그 순간의 선택이 50년 동안 누적되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전환을 진행하며 큰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경험을 쌓았어요. 정부는 장기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을 키웠고 기업들은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국민들도 불편함을 견디면 더 나은 미래가 온다는 걸 체험했죠. 반면 일본은 안정적이었지만 정체됐답니다. 변화가 없으니 위기감도 없었어요. 1980년대까지는 문제 없었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하지만 1990년대부터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승호 교수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1990년대 디지털 전환 시기에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전압 전환으로 큰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신중했죠. 검증에 시간을 썼어요. 2000년대 스마트폰 시대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삼성은 과감하게 갤럭시를 출시했어요. 소니는 신중하게 검토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삼성은 글로벌 1위가 됐고 소니는 시장에서 밀려났어요. 이승호 교수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50년 전 전압 선택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건 국가의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변화를 선택한 나라는 변화가 DNA가 됐고 안정을 택한 나라는 안정이 굴레가 됐다는 거였어요. 연구실을 나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전 하나의 선택이 오늘날 명동거리의 풍경을 만들었어요. 삼성 매장의 인파와 한산한 손이 스토어의 대비도 결국 그때 시작된 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 촬영한 도쿄 영상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그리고 이번 주 서울에서 찍은 영상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도쿄 아키하바라 영상이 재생됐어요. 소니, 파나소닉, 샤프 매장들이 보였습니다. 제품들은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품질도 훌륭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뭔가 정적이었습니다.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2020년 영상도 비슷했습니다. 2021년, 2022년 영상도 마찬가지였어요. 5년 동안 도쿄의 전자상가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브랜드, 비슷한 디자인, 익숙한 제품들이었죠. 반면 서울 영상은 달랐어요. 이번 주에 촬영한 삼성 매장은 역동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표정도 흥분되어 있었어요. 뭔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는 두 영상을 편집해 나란히 배치했어요. 왼쪽엔 도쿄, 오른쪽엔 서울. 화면을 보는 순간 차이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도쿄는 안정적이지만 정체되어 있었고, 서울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승우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변화를 선택한 DNA와 안정을 택한 DNA의 차이라고요. 50년 전 전압 전환 결정이 만든 결과가 지금 제 화면에 펼쳐져 있었어요. 전압 전환은 단순한 전기 규격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불편해도 미래를 위해 변화를 선택하는 용기, 완벽하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력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그 변화를 완수하며 배웠어요. 큰 목표를 세우고 천천히 실행하는 법을요. 국민들도 당장의 불편함이 나중에 이익이 된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 국가 전체의 문화가 됐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과 LG는 완벽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80% 완성도로 출시하고 시장에서 배우며 개선했습니다. 6개월마다 새 모델을 내놓는 속도전이 가능했던 이유였죠. 반면 일본은 전압을 바꾸지 않았어요. 안전하고 검증된 길을 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비용도 아끼고 국민 불편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은 다른 의미도 담고 있었어요. 변화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잘 작동하면 굳이 바꿀 필요 없다는 사고방식이었죠. 이게 일본 사회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기업들도 신중해졌고 소비자들도 익숙한 것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문제 없었어요. 일본이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하지만 1990년대부터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혁명,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등장.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이때 두 나라의 DNA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적응했어요. 변화가 익숙했으니까요. 일본은 망설였습니다. 검증이 필요했고 완벽을 원했죠. 그 망설임이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을 막고 한국 여행을 장려하는 것도 결국 이 차이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였고,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나라였습니다. 외교에서도 차이가 보였어요. 한국은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을 오가며 균형을 잡았죠. 일본은 미국 일변도였어요. 변화를 싫어하는 DNA가 외교에서도 드러난 거였습니다.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빠른 실행 덕분이었죠. 소니와 파나소닉은 여전히 좋은 제품을 만들지만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졌어요. 관광 산업도 똑같았습니다. 한국은 중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어요. 중국어 안내, 결제 시스템, 쇼핑 환경을 빠르게 갖췄습니다. 일본은 관광객이 너무 많다며 오히려 관광세를 도입했죠. 저는 영상 편집을 마치고 저장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50년 전 선택이 만든 오늘. 이 영상이 200만 구독자들에게 보여줄 진실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 밤거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LG의 전광판이 화려했어요. 거리엔 여전히 중국 관광객들이 쇼핑백을 들고 다녔습니다. 활기찬 도시였어요. 반면 도쿄는 지금쯤 조용할 거예요. 중국 관광객이 사라진 거리는 한산하겠죠. 상인들은 한숨을 쉬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이 모든 게 50년 전 선택에서 비롯됐다는 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제 채널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요. 일본은 과거가 되었고 한국은 미래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카메라를 세팅했어요.
200만 구독자에게 보낼 중요한 메시지를 촬영할 준비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년간 쌓아온 일본 여행 채널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선언이었으니까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서울에서 발견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50년 전 한국과 일본이 선택한 서로 다른 길,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든 오늘의 결과를요. 전압 전환 이야기를 꺼냈어요. 많은 구독자들이 의아해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전압이 뭐가 중요하냐고 물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전압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이 담고 있던 의미였습니다. 한국은 불편을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30년 동안 전국의 전선을 바꾸는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국민들은 반발했고 비용도 엄청났죠. 하지만 정부는 미래를 봤어요. 그리고 그 결단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일본은 안정을 택했다고 설명했어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 굳이 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바꾸냐는 논리였죠. 비용도 아끼고 국민 불편도 없었어요. 당시로서는 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명확하다고 강조했어요. 변화를 선택한 나라는 계속 변화하며 성장했습니다. 안정을 택한 나라는 그 안정 속에 갇혀버렸죠. 삼성과 LG가 세계 1위가 된 이유, 소니와 파나소닉이 밀려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저는 명동 거리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관광객으로 가득한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텅 빈 오사카 도톤보리 영상을 이어서 보여줬습니다. 두 도시의 대비가 극명했어요.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을 막은 진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외교 갈등 때문이 아니라고요. 일본은 더 이상 중국이 배울 것이 없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빠르게 발전하며 미래를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 결정을 발표했어요. 오늘부터 이 채널은 일본 여행 콘텐츠를 중단한다고요. 대신 한국과 다른 역동적인 나라들을 소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0만 구독자 중 일부는 떠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50년 전 한국과 같은 선택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을, 익숙함보다 변화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5년간 쌓은 일본 콘텐츠를 버리는 건 불편하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래를 향한 길이었어요. 개인도 국가처럼 선택의 순간을 맞는다고 말했어요. 안전한 길과 도전적인 길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50년 전 한국 정부가 그랬듯이 지금 저도 같은 기로에 서 있었어요. 카메라를 보며 구독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백비는 무엇이냐고요? 지금 잘 작동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편안하지만 성장을 막는 습관, 익숙하지만 발전을 가로막는 환경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변화는 두렵다고 인정했어요. 저도 떨리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용기를 내면 길은 열린다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30년이 걸려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요. 촬영을 마치고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저는 한국을 선택합니다. 썸네일은 명동거리의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출근길 직장인들, 아침 배송 오토바이, 공사 현장의 크레인까지 모든 것이 역동적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다리 위로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강변엔 새로 짓는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이 나라는 여전히 건설 중이었습니다. 상하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댓글을 확인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많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구독 취소도 수천 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구독자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년 전 한국의 용기가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듯이 오늘 당신의 용기가 10년 후 더 큰 채널을 만들 거라는 응원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서울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보여준 교훈, 50년 전 선택이 준 깨달음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편해도 미래를 선택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시작하세요. 50년 전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